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연초라서 2022년 경제 전망을 국내외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게 연초라서 이걸 한번 어, 금년에 북콘서트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김병은 박사님이 2부 2022년 한국 경제 주요 이슈에 관해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쭉 순서를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김병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2022년 경제 전망, 고려대학교의 김광석 박사께서 이제 지으신 거고요. 저는 이 목차 중에서 2부 올해의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7가지 주제를 이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세계 경제 이슈 7개, 2부에서는 한국 경제 주요 이슈 7가지, 3부는 산업의 주요한 이슈, 그 다음에 4부는 경제 대응 전략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언급이 돼 있고, 그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맡은 분야의 세부 목차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K자형 회복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K자형 회복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먼저 이제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위로 회복 그림표가 이제 위로 우상향하는 것은 이제 회복이지만은 사실 우하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한 감소 축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잔 클라크 회장이 K자 회복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볼 때에 IT 기업이라든지 원격 근무, 교육, 원격 의료, 식료품, 의약품 이런 등등은 우상향하지만은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레저, 접객업, 음식 서비스 업종 이런 것은 우하향,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이 김광석 박사는 이 K자 형태로 경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회복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의 이제 저술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상향하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소유한 자산가들은 소득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등등은 사실은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어서 실업자도 급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잘 공부했다시피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그 수요 공급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그래서 사실상 시장 방임 뭐 이런 등등 독점 자본의 모순, 미국 복지제도 이런 것 등등을 좀 문제를 치유해보자, 이런 어떤 철학이 깔려 있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2020년 그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7월 초에 한국판 뉴딜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상이 디지털 뉴딜, 똑똑한 나라로 가자, 그린 뉴딜, 그린 선도 국가가 되겠다,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 전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 사람 중심 포용 국가다, 더 보호받고 따뜻한 나라다. 사실은 좋은 그 키워드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이제 몫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에서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그린 뉴딜도 이루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보자, 이런 이제 뭐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뭐 재작년에 했지만은 작년에 별 뭐 특별한 게 진행되는 게 없었고,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올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가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환경 문제를 다룰 때 탄소 문제 이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또 선진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해관계가 양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이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한다. 그래서 사실 제로는 어렵겠지만은 순 배출량을 0이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것, 네트 제로라고 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이 사실은 환경 규제, 또 탄소세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하는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ESG 경영이다, 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시장경제, 자유경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 이런 측면에서 뭐 기업의 적정 이윤, 또 그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어느 쪽에 부담만 크게 지우는 쪽으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 경제 얘기인데요. 탄소 중립이 이제 네트 제로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순환 경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조달부터 설계하고 생산하고 유통 사용하고 나서 재자원화해서 말하자면은 그 프로덕트 서클에서 전 단계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해서 친환경 경제를 만들어 보자. 뭐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이슈이지만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드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고령 사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령 사회, 지난번에 우리 인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책 2권을 공부를 했고요.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도에 14.2%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면서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서구 열강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그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서 이제 3대 메가 트렌드를 저자는 언급하고 있고요. 고령 사회 말하자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도 작아지는 것. 그 다음에 급격한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등등의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트렌드를 저자는 3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합사회입니다. 사실 이 통합 문제가 이제 다음 정부의 큰 과제죠. 지금 뭐 젠더 이슈도 있고 연령별 이슈도 있고 사회 계층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게 과제죠. 그다음 워킹 시니어, 뭐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일을 놓지 못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에이징 테크, 그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니까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구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차관점 이런 등등에 대한 언급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윤쌤 박사님 손을 들었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윤 박사님. 예. 아니 윤쌤 박사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손을 잘못 드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 3대 메가 트렌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연세든 그 연령층이 많아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슈는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은 되는데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매출이 늘더라도 또는 그 회사의 그 여러 가지 규모가 커지더라도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우려나간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고용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정부의 고용 정책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고용 없는 경기 회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은도 이게 이제 타격을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타격을 너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업종별로도 상당히 또 플락추에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고용 충격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문정부처럼 쓸데없는 공무원이나 누리는 거라든지 낙엽 줍는 사람 많이 누린다든지 이런 걸로는 해소가 안 될 텐데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슈는 채무 리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은 총량보다는 상환 능력에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2002년도에 한 500조 되다가 그게 이제 한 700조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1,800조 이런 정도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경제 규모도 늘어나고 뭐 자산 규모가 늘어나서 부채가 같이 총량으로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은 이것은 큰 문제는 상환 능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경제, 국내 경제 측면에서 마지막 이슈는 부동산 시장 관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주거 안정이어야 되는데 강남의 가격 상승,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이거 못 잡았습니다. 24번 정책 발표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정책 목표 방향성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언급이고요. 그래서 주거 안정으로 가야 되고 그래도 세입자에 대한 보호 이런 측면을 좀 강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격 안정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주택의 자가 점유 비율도 57.9% 전국, 수도권은 50%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등등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락인 효과 그러니까 그대로 고착되고 많은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경제의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K자 회복 문제, 한국판 뉴딜 많은 돈을 붓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탄소 중립, 고령 사회, 고용 없는 회복, 채무 리스크, 그다음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 주요 이슈가 이렇게 뽑아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자하고 그 같이 이분이 이제 세계 한국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경기 회복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 문제 뭐 이런 이게 큰 이슈들이 아닐까. 부동산 시장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예.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시간도 많이 딱 절약해서 잘 발제하셨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김광석 저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K자 회복 문제, 뉴딜 문제. 근데 지금 뉴딜이 이름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서 환경 쪽에 거의 7, 80조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좀 이런 돈을 좀 절약해서 지금 코로나 극복에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걸 추경을 하지 말고 좀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령화 문제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정말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금 현재 뭐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정부 부채 문제, 기업 부채 문제 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부채 공화국입니다. 가계부채가 GDP의 약 한 100%, 95% 올라갔고요. 기업 부채가 한 130% 정도 되고 GDP에.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맞이해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면은 부채를 지닌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세입자 문제를 이 저자가 강조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지난번에 임대차법 3법이 오히려 전월세를 더 폭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3부에 22년 산업 이슈에 관해서 박영호 위원장님께서 3부를 하시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3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물론입니다. 잘 자료가 들리나요? 준비된 게 아이고, 아이고. 있습니까? 예, 잘 네, 들립니다. 지금 노트북 새 거를 써가지고 혹시나 이게 마이크가 잘 동작되나 걱정돼서. 지금 어디 사무실이에요? 네, 사무실에서. 예, 잘 들립니다. 지금 저기 공유할까요? 네네,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저 단톡방에도 올려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자. 이거는 아니고 어디 공유하면 공유 탭 전체 화면 탭. 윤수연 박사 손 들고 있어요. 윤 박사님이 이제 손 드는 걸 손 모양 이거를 한 번 더 지우셔야 클릭하면 되는데. 손이 내려가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만나면 얘기를 해야지. 왜 들어와 있는데 저걸 올리고 있지? 예, 윤 박사님 요 손 모습을 내려주세요. 내릴 줄은 모르신다니까 지금. 이거 누르면 될 텐데. 예. 예, 저 박영호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어떻게 화면 제대로 떴나요? 예, 잘 떴습니다. 예. 네. 저는 그 3부를 맡았는데요. 15장에서 20장까지인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올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 이제 지금 인공지능연구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도 있고 또 이런 보여드리는 이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3부에서 15장은 이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그래가지고 ESG가 이제 전략이 아니라 이건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ESG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 보호, 사회공헌의 social S, 그다음에 윤리 경영이라든지 어떤 지배 구조 관련해서 governance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ESG가 이제는 그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E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재활용에 대한 촉진, 하여튼 환경을 좀 배려하는 기업이 돼야 된다. 사회공헌,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고용 평등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회에 대한 헌신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기업. 그다음에 지배 구조나 또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투명한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배 구조 거버넌스 쪽에서 보면 경영진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사 구조 자체를 좀 투명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략이 아니고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을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는 천연 목재 섬유로 만든 포장재를 쓴다든지 또 숲 조성 사업에 이렇게 본인들이 애플이 이제 적극 나서서 하기도 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회사가 이제 이런 ESG 앞장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그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폐플라스틱 수소 공정도인데요.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이 모여지면 이제 그 연속식 열분해 장치로 들어가서 그 리보테크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그 연속식 열분해 장치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수소 개질기라는 장치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터빈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쓰겠다. SK종합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롱 인더스트리 이런 데서도 보면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좀 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한 100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PBAT라고 그러는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면 6개월 내에 분해가 된다. 근데 지금 많이 늘 쓰고 있는데 아직 보편화는 못 된 게 이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우리 뭐 커피숍에 가서 쓰는 그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는 나쁜데 100년이나 걸린다는데 이런 플라스틱이 이제 안 생기도록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활 저변에 이제 깔리지 않겠냐. 지금은 좀 비싸고 아직 인식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S는 이제 사회 문제의 부상과 기업의 역할을 이제 재정의한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 보면은 제조업 집중으로 돼 있을 때는 무디스에서 부적격 회사라고 평가를 했는데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사업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 1위이다. 그래서 여기가 또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지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한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또는 저출산을 좀 생각해서 불임 치료에 대한 치료 어떤 지원비를 대준다든지 휴가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소니가 그래도 좀 변신해서 생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협력 기업들과 ESG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스마트팜 사업에 이제 그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엔비디아의 그 인셉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고 유한 킴벌리도 CSV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저자는 그 번역을 해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유한 킴벌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유한 킴벌리 쪽의 그 사업들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뒤져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한 환경이나 사회 문제보다는 이제 이런 지배 구조가 더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좀 경영진들이 기업을 이제 사적으로 또는 불투명하게 또는 이렇게 배임 행위가 없도록 하는 이런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오너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러셀 투자 리서치라는 회사가 조사한 그런 투자자들의 그 투자 판단 요소를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데 투자 판단 요소에 보면 이제 가운데 파란색의 거버넌스를 가장 그 높게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 이렇게 불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배구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망가지고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 파장을 일으켰고 풀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G는 더 이상 이제 그 선택이 아니고 이제 본질이다. 그래서 투자 회사들도 보면은 ESG 펀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환경이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들만 이렇게 담아서 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ESG 펀드라고. 그래서 보면은 그 수익률도 굉장히 그 좋습니다. 여기 이게 그 작년도 5월 달 건데요. 이게 그 각 펀드명 있고 그 설정된 금액이 있고 그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엔 좋은 기업이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란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16장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이제 와해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세미나를 우리 포럼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현실과 가상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 트윈이 돼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그 가상에 옮길 수 있고, 가상의 상황들이 이제 현실로 옮겨지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나 기중품을 과시하는 그런 용어인데, 요즘 많은 특히 이 민지 세대들이, 우리 MZ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민지 세대라고 그러는데, 민지 세대들이 SNS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자기의 부나 기중품을 과시하는 이런 상황인 거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저한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지금 나이가 한 23살인가 24살인데 그 친구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청년들 사이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24~5살 된 아가씨인데 마세라티인가? 그 왜 굉장히 비싼 차 마세라티 그 차에 탑승해서 그 차 내부 사진을 올렸는데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좀 질투도 하고, 사실은 그 청년도 그 차를 누가 타고 가는 거 얻어 타고 이제 자기 것처럼 이제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요즘에 그 민지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타버스의 물결은 사실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검색이 증가했다가 지금 한 2020년도부터 그 검색량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 초월이라는 거하고 유니버스의 버스가 모여져서 이제 초월 세계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ASF라는 재단에서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현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4개 분면이 있는 게 이제 요 메타버스를 ASF가 이제 분류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좀 디팩터 스탠다드로 사회에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열어주는 그 새로운 세상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강현실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포켓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들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면 거기 이제 카메라로는 그 동네가 보이고, 어느 특정한 지점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포켓몬이라는 이런 그 도깨비가 이렇게 탁탁 나타나게 하는 거. 또 이케아 같은 경우도 요 증강현실을 이용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올 이케아 그 가구의 위치를 미리 한번 평가를 해보려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집안 구조 화면에다가 이케아에서 새로 가져올 소파를 이렇게 배치해보는, 그래서 증강현실이란 기존 현실에 어떤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에디드 되는 거. 그래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된다, 이렇게 증가된다, 에드 된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이 사람은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프 로깅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페토는 그 이제 네이버가 만든 이런 그 메타버스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아바타로 가지고 이제 자기가 행동도 하고 주변과 소통도 하고 또 구찌 상품 같은 것들도 구매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제페토가 가상현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라이프 로깅에다 배치한 것 같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블로그, 그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일상을 적어놓는, 라이프를 이렇게 로깅해서 적어놓는 세상을 라이프 로깅이라 한다. 거울 세계는 이제 디지털 트윈, 그래서 구글어스 같은 데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죠. 가상 부동산들. 구글어스에 가보면 뭐 청와대 그림이 있는데 청와대 자리에
막 그거를 막 중국 사람들이 사가고 막 그러면 또 한국 네티즌들이 막 더 비싸게 사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 세계는 현실과 가상이 트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좋은 예제는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도로를 달리면서 또 핸드폰이나 그 내비게이터로는 이제 그 그려진 가상을 보고 가지만 사실은 현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디지털 트윈 그런 세상을 이제 거울 세계. 가상 현실은 아까 제페토라든지 이 세컨드 라이프 같이 이제 완전히 그 인터넷상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꾸며가는 이런 거. 또 산업적으로는 VR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폭스바겐의 아우디 판매 매장 같은 경우를 VR로 만들어 놔가지고 제품을 더 이렇게 홍보 잘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의 모든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이제 이 메타버스에 맞춰진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기업도 우리는 메타버스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정부 측면에서도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새롭게 기업에 도입하다 보면 아마 저항도 있는데 이런 저항도 이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구독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뭐든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해서 내 거가 되고 소유가 돼야만 했는데 이제는 많이 좀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에서 경험한다, 월 사용료를 내고 쓴다, 빌려 쓴다, 뭐 이런 컨셉이 좀 많이 이제 시장에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건데 결국엔 경험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됐죠. 예전에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또 남에게 무료로 또 준다든지 남에게 또 판다든지 뭐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구독 경제 개념이 되면 스트리밍으로 바뀌니까 음악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받아서 듣고 시간 끝나면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빌려서 듣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커지느냐? 락인 이펙트가 있다. 한번 여기에 맞들리면 계속 이걸 또 재구매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패턴을 보면서 이런 어떤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보다도 이제 가심비,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이런 가심비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모든 분야에 구독이 가능하다. 우리 모든 아이템에 구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특정 아이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한 2억 명 정도가 그 넷플릭스를 월 구독료를 내면서 뭐 연 회비를 내면서 그 영상들을 즐기고 있고요. 제주 삼다수는 생수를 구독시키고 있고 동원 F&B인가는 이제 이 반찬을 구독시키게 있고 남양유업은 식단을 신세계는 과일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런 구독 경제를 이제 락인 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할 때는 좀 세련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사실 이런 구독 경제에 대한 전략을 잘 강구해야 되고 또 구독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미리 이렇게 고객의 방향, 소비자 패턴을 연구하는 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18, 19, 20장 이렇게 3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18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좀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온라인 쇼핑화 돼가고 있죠. 그래서 언택트 예를 들면 만나지 않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을 보면서 언택트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과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물건 인터넷에 올려놓고 자 이제 사가세요가 아니라 고객이 딱 그 물건 살려고 방문을 하면 판매자의 얼굴이 나온다든지 판매자하고의 어떤 채팅하는 창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다. 미국 사이트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실시간으로 그 채팅을 막 걸어옵니다. 그 채팅 로봇이
우리나라 사이트에는 그런 게 많이 아직은 미흡한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꼭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왜 급부상했냐? 모두가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산다. 민주 세대들, 또 기업들의 변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라이브 커머스의 급부상을 이제 촉진시키고 있다. 이제 패러다임도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피동적 소비자. 예를 들면은 예전엔 쇼핑한다 그러면 뭐 주말에만 한다든지 어떤 특정 시간에 물건을 보러 갔는데 요즘은 오히려 짬짬이 쇼핑, 뭐 침대에서도 한 5분간 쇼핑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 쇼핑하고 근무 중에 짬짬이 쇼핑하고 이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쇼핑이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물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빅데이터에서 물건이 사람을 찾아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무슨 가방을 샀다. 아, 가방 산 사람들은 이런 게 또 필요하더라 해서 그 물건이 저를 막 또 찾아오는 거죠. 실시간 소통을 고객들이 희망한다. 그리고 또 제조사나 농부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나 출판사나 누구나가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모든 제품이 모든 분야가 라이브 커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차별화 콘텐츠를 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도 물론 비즈니스니까 신뢰가 필요하고 온택트 서비스가 필요하고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24시간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차별화된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우리 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또 곽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273페이지에 그 사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시티가 부상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되고 저출산이고 저성장, 느노말이 되면서 기존 도시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는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2% 도시가 7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아주 불균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가상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야, 우리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네.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겠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 이런 니즈가 이제 맞아드는 거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교통난, 주차난도 각종 기술들을 통해서 어디가 손님이 몰린다. 그럼 그쪽으로 교통이 좀 많아지고 어디가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자동차들에게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또 이런 건강한 도시를 추구하고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태양광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 또 이런 사회의 문제를 이제 시민들과 함께 풀어보는 이런 리빙랩이라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암스테르담이나 대전이나 성남이나 광주에서 굉장히 그래도 앞서서 하고 있다.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도시들이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런 글로벌 동향은 그 279페이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나라 도시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헬싱키와 취리히가 스마트 시티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교통 문제라든지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시민들과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도시들에 나타나 있다. 벤치마킹을 요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 동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도 펴고 있고 뭐 관련된 부서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려면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좀 데이터 기반으로 돼야 된다. 또 현실과 가상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또 이게 굉장히 그 디지털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이라든지 IT에 좀 미흡하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크가 이제 또 우리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또 필요하지 않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먼 곳에서 이제 회사에 같이 만나서 일하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을 내가 이제 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그 자체로서 이제 디지털이 나와 함께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근로 조건을 보면은 뭐 OECD 중에서도 굉장히 하위에 멕시코 수준으로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출근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재택근무하게 되고, 그러면 애기 보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근무 시간이 이렇게 좀 불명확해지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근로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제 업무 환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90페이지에 이제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툴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단계에서 또 업무 단계, 평가, 보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제 그 사용하는 툴들이 그 뒤에 이제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용 단계에서는 이런 툴들, 업무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용 단계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면접 보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면접관이 못 끄집어내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말투나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인공지능이 면접관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한국 회사 그 마이더스 IT라는 회사가 만든 툴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 툴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면접 보는 학생들이 면접하러 가기 전에 이런 인공지능 면접관하고 또 인공지능 면접 툴을 이용한 이런 경험을 미리 쌓고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도 보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우리도 지금 구글 미트인가요? 구글 미트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있고, 이런 스페셜이라는 이런 화상 회의 툴들도 있어가지고 업무 환경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 평가 보상 측면에도 이런 인사고과라든지 업무 내용들이 잘 백업이 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툴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스마트 워크로서 집에서 가까이 또는 어디 뭐 도심에 이런 스마트 워크 센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회사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까지 그렇게 자주 가지 않고도 이런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 워크를 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이런 총체적인 변화 혁신을 좀 이제 전향적으로 좀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과정보다도 이제는 결과를 이제 중요시하고 또 중간에 업무 잘 공유되고 이런 피드백들을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98페이지 사진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 워크로 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9시 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산업의 이슈 중에서 메타버스, 구독경제, 온택도, 스마트시티, 스마트워크가는 지금은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ESG 문제는 좀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18년도에 이제 그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대표인 그 회장이죠. 레리 핑크스라는 사람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인데 그 앞으로 ESG에 충실도가 높은 회사에 투자한다라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ESG가 이제 본래 예컨대 밀턴 프리드만 같은 그런 류의 학자들, 이제 그야말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학자들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용 창출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거였고, 또 주주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소위 주주 자본주의 뭐 이런 게 등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ESG는 그렇지 않다.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공헌, 그다음에 지배 구조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약간 주주 자본주의가, 이 사람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것만도 힘든데, 경영도 힘든데, 기업 스스로 환경에 앞장서고 또 사회적 공헌, 여러 개 사회적 공헌도 또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버넌스 문제. 그러면서 가버넌스는 더 투명하게 하는 바람에
소액 주주들이 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럼 기업 경영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이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오던 정책하고 맞는 거죠. ESG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수익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뭐 메타버스 뭐 최근에 현대차의 시무식을 메타버스로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구독 경제는 뭐 넷플릭스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죠. 뭐 온택트, 스마트시티, 스마트워크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마도 일부를 하시기로 했던 오늘 연초기 때문에 심재철 부의장님 하시기로 했는데 아마 아직 그 국힘당의 국민의힘당의 지금 의원총회 아직 안 끝난 모양이죠. 지금 뭐 이준석을 두고 난립니다. 이준석이 사사건건 이제 후보에 대해 후보를 몽리를 부리고 후보를 심지어 조롱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 유죄 결정 났다고 뭐 하여튼 참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게 어려운 것이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구성이 이준석이가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는 유승민 계열과 김무성 계열의 숫자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걸 믿고 이렇게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드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뭐 그 당내 사정은 또 당의 의원들이 잘 아실 거고 다만 오늘 이렇게 결론 남으로써 다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타격이 주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의원의 그 성향을 다 체크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준석이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그냥 심지어는 뭐 후보를 조롱하는 그런 발언들을 그냥 그대로 막 쏟아내고 있는 속에서도 지금 유지하기 결정을 해버렸으면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려면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건 그렇고 간에 지금 이제 의원총회 하여튼 지금 난리인데 제가 위원총회를 할 때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말을 안 꺼내야 되고 이런 것이 뭐 그냥 작은 기업에서도 중요한 건데 오케이. 그래요. 나중에 한번요 우리 녹화를 끄고 한번 좀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정권 교체를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너무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도 정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가 얘기했죠. 조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붕괴라고 얘기했어요. 가붕괴가 뭐냐면은 가재 붕어 개구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국이가 왜 지난번에 그 아들 뭐 스펙 얘기하고 그럴 때 왜 보통 가붕괴들이 용이 되려고 하느냐. 그냥 가붕괴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뜻의 뉘앙스 얘기를 해서 국민들 가붕괴라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실정에도 엄청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 연장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가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신 부의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일부의 위드 코로나 이거 백신 이후 이거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금년 초에는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오면서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프랑스는 1일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500만 명이 나올 거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데 또 프랑스에서는 오미크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금년에 코로나가 3년을 가면은 경제가 지탱이 안 됩니다.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말할 거 없고요. 지금 뭐 LCC라고 그래요. 저가 항공사
여행사 다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또 그 붕괴되는 사람들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재정이 지금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다소 금년부터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4.6%, 뭐 5% 안팎을 올라가면서 미국이 할 수 없이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속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FOMC에서 미국 연준에서 원래는 금년 하반기쯤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금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급고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 해도 약 8,5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30%만 나간다고 해도 2,500억 달러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외채도 한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도 한 2천억 달러 되죠. 그러면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 2천억 달러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빠져나가는 돈만 하면은 금액도 거의 한 5천억 달러 되죠. 우리 외환보유액이 4,6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한미 통화수합인데 미국이 통화수합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왜 오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데서 물건을 중간재나 부품을 생산해서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 사용도 했는데 당장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안 되고요. 또 더구나 해운 쪽에서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해운 양이 줄어들어서 해운 운임 지수가 급등을 하고 한 뭐 10배 이상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다른 책에서 우리가 다음에 다룰 책에서 영국의 학자들이 분석한 건데 이거 외에도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중국 동해안 쪽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도 중국 서부 내륙 지방에서 농민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안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물가를 낮게 규제 오랫동안 해줬었고 그다음에 유럽이 동굴아파가 붕괴되면서 동굴아파의 이민들이 서굴아파로 몰려오면서 거기도 인건비가 안 올랐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굴아파에서 오는 사람들도 여기 끝났고 중국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농민들 이동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가 자기 나라가 사람들을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각자 도생에 들어가면서 미중을 비롯해서 각 나라가 지금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를 두고 예컨대 반도체 생산하는 히토를 중국이 국유화해서 히토를 무기로 쓴다든지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자재 전쟁이 일어나서 내년에도 원자재 전쟁에도 금년에도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런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외 우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발해왔던 원자재를 싼 값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부 하던 걸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긴축의 시대인데 그동안에 이제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엄청 풀면서 제로금리를 가져갔죠. 돈을 얼마나 풀었냐면은 2008년 전에는 미국의 보는 통화가 한 9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돈 푼 양이 한 9조 달러까지 10배 정도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갔나? 전부 신흥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3조 달러인데 그중에 2조 달러가 빌린 돈이에요. 국제금융에 처음 싼 금리를 빌려가지고 공장 짓고 뭐 다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신흥시장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 여기는 그린하고 디지털 리쇼링 했는데 그린은 이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 유럽과 미국이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디지털이 왜냐하면 구글이나 요새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미국에서 하는데 유럽에서도 다 영업을 하면 이익은 취해가고 세금을 안 내니까 유럽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리쇼링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같은 데서 생산하던 것들을 생산이 거기서 가져올 수 없어.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베트남은 아마 제가 하노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협력업체하고 합하면 한 20만 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장의 가동이 조업이 중단돼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근을 못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장들 국내로 가져와야 되는 리쇼링 붐이 일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예외지대입니다. 국내에서 기업들을 계속 압박을 가니까 중국에 최근에 여론 서베이한 걸 보면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28,000개가 나와 있어요. 28,000개 중에서 82%가 중국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하는 기업은 13%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전쟁인데 이번에 중국이 2월달 동계올림픽에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기한단 말도 있어요. 아직 준비가 굉장히 지난 몇 년간 시험 서비스를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모바일 폰을 갖고 다니면서 한국에 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한국에 디지털 위안화가 통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한국은 디지털 원화를 발행을 늦추면은 한국이 중국의 통화권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문제에서 이게 새로운 화폐 전쟁을 유발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느 나라든지 동아시아적인 그렇고 세계도 지금 사실상 미국은 미주 대륙은 달러가 기축 통화이고 유로 지역은 유로가 기축 통화이죠. 아시아만 지금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아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기축 통화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예컨대 100달러를 발행하는데 한 5달러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100달러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속이 되는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달러를 벌려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100달러를 버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화폐 전쟁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주제가 반도체 신냉전이라고. 반도체 뭐 우리 잘 알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 냉전이 붙었죠. 오죽하면 미국은 대만에 있는 TSMC를 미국의 공장을 지금 3개인가 지금 짓고 있고요. 한국 삼성도 지으라고 그래서 지금 공장을 2개째 짓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 전쟁이 붙었죠. 근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달이 안 돼가지고 중국의 칭화 윤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간 것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반도체에 대한 소재, 전 세계 히토류의 거의 6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전쟁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세계경제 이슈는 하나가 만만한 게 없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도 지금 빨리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공포도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원자재 전쟁도 심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금리는 또 올라가면서 신흥시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통상도 전부 각 나라가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고 여기다가 디지털 화폐 전쟁까지 나오고 반도체 전쟁까지 나오면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이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발디딜 그야말로 너무 이게 격화되고 있는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싸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 국민들 먹이 살리는데 전심전력해도 우리나라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내 사정을 보면 더 안타까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이 책의 내용이 다 커버가 됩니다. 일부가. 4부도 오늘 조동훈 교수님 하기로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책을 지금 못 사가지고 책을 내가 보내주는 교보문고 얘기해서 보내주라고 했는데 다른 책이 왔다는 거예요. 교보문고의 행정 실수로. 그래가지고 4부를 못한다고 제가 간단히 말씀. 4부의 내용은 22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인데
이 책을 쓸 때면 하더라도 코로나가 좀 진정될 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부의 내용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걸 조금 맞지 않아. 제가 아까 하나 해놓은 걸 한번 올려서 같이 한두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최근에 방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조정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쭉 봤던 재정 위기나 금융 위기나 외환위기 가능성이 한꺼번에 오면서 복합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반 하면서 정책 실패를 붕괴된 데다가 코로나까지 가세해가지고 거의 붕괴. 이걸 지금 뭐 이게 붕괴가 어느 정도 가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뭐 LCC 뭐 여행사까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작년 2019년에 자영업자의 자살하는 사람만 1,000명이 달했습니다. 아마 2020년은 21년은 2020년이 1,000명이 달했고 2021년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비상한 재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붕괴될 수만은 없으니까 정책을 전환해서 선진국 토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경기가 이만큼 문재인 정부 때 추락한다. 한데다가 코로나도 이렇게 추락했는데요. 보통 경기가 종합지수, 도형지수, 순환변동가 요 정도 움직이는데 이만큼 또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추락했거든요. 여기 추락하자마자 통계청량을 바꿔버렸어요. 통계청량을 긴길해서 이거 지수 편제 방법을 바꾸어서 아까 어느 분이 보여줬는데 통계상으로는 엄청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걸 믿지도 않고 그전 지수를 보면 아마 지금 이쯤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경기가 2017년 5월부터 하락하는데도 경기 안정화 정책을 안 쓰고 이건 거시경제의 기본인데 안 하고 전부 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만 썼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기를 짓누르는 정책만 부동산 규제 대책, 뭐 최저임금 인상, 뭐 주 52시간 강행, 뭐 등등. 그다음 반기업 규제 법안 뭐 그런 거 했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원론적인 정책을 안 쓰고 완전히 이념 편향적인 정책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데요.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은 코로나 지속이 되면 이게 약간 트레이드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안 되죠. 이런 과정에서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은 재정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쪽을 통해서 빨리 조정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3년째 가면은 병상과 의료진이 견디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가 뭐 WTO 체계도 뭐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이게 WTO형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추락하는데 이게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일자로 갈 것인지도 지금 좀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K제휴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은 재정위기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가 채무도 지금 1,000조가 넘었었고 지금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봤지만 이미 위기 마지노선을 다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도 마이너스 3%가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6%인데 2022년에 벌써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한다고 난립니다. 부채가 많이 증가하죠. 이게 거의 GDP가 한 2,000조이니까 GDP가 약 한 95%인데 지금 기업 부채까지 민간 신용거래면 가계부채와 기업재를 포함하면 합하면 그 220%. 아마 2019년 작년 3분기인데 작년 말은 그 230%가 올라갔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BIS에서 위험하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나면 언제나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금리 전에는 언제나 금리를 낮출 때는 돈들이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다 금리를 올리면 위기가 난 것이 97년 위기예요. 2008년 위기. 지금도 그런 일이 다가올 건데 우리는 통화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위험하다.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가 붕괴된 걸 지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건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걸 넘었으면 재정 위기가 온다. 왜냐하면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도 2009년 유럽 재정 위기 글로벌 재정 위기 오면서 남유럽이 그걸 극복하려고 재정을 쓰다가 2011년 재정 위기가 와가지고 더 붕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 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같이 허리를 졸라매서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문에 지금 막 선거를 앞두고 돈 퍼준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선용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이 금년이죠.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걸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는 경기 회복될 거로 생각하고 다소 안정적으로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금년에 가장 중요하다.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들어앉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자유로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연초니까 뭐 연초에 우리 나라 경제 전망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수경 교수님이 손 들었네요. 저는 뭐 경제도 중요한데 뭐 어차피 경제 망가져가지고 이거 정권 교체 안 되면 뭐 이제 뭐 끝장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가 좀 꽤 그래도 이제 저기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에 대한 그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꽤 그래도 뭐 이제 뭐 끝장을 낼 것 같이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뭐 80%가 어쩌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기 이준석이가 만약에 이거 지금 이번에 못하면요 대표 못하면 이제 당장 이제 검찰에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게 가장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얘가 말란 윤석열이를 만나기로 했대요. 누구를 만났어요? 윤석열이를 만나는 걸로 윤석열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기 뭐 떨어뜨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졸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무슨 요 해남 문제에 관해서 한 10분 뒤에 제가 마이크를 녹화를 끄고 그때 한번 자유롭게 얘기 나누죠. 요 책에 관해서만 더 말씀을 네네네. 10분 정도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경제 전망과 우리 대응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아마 지금 오늘 사태에 관해서 막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우리하고 제가 다르게 보기에는 오 박사님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나누고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양쪽의 정보나 사실 뉴트럴한 정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판단으로 우리가 정보를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책 주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예. 김춘수 박사님, 교수님.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 박사님, 오늘 책 내용이 상당히 그런대로 잘 정리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원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원전의 한수원에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정말 미국을 능가하는 이런 좋은 기술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가는 무슨 이해서진 뉴딜 뭐 하고 하는데 너무나 본질하고 전문가적 의견이 배제된 이런 우리 실제 능력을 또 도외시한 이런 게 정말 한탄스러운데 원전이 정말 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익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그 친환경의 여러 가지의 그 토대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놓은 데 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정책화 가는데 오 박사님의 역할이 뭐 직접적으로 바로 돼야 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전 그렇지 않아도 당에서도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몇몇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 활동의 결과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울진 원전 건설 장소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지금 뭐 고쳐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에너지 예. 정책, 해외 자원 개발도 지금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연방 개발해오던 자원도 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전기차라고 한다고 하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니켈이나 뭐 꿀이다 뭐다 다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입이 안 되면서 지금 또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호주에서 개발하고 있던 석탄 광산도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 정부는 그냥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거 외에는 그냥 임금 올리고 소득주 성장해야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아예 기반을 그냥 송두리째 자원도 매각해버리고 에너지 정책도 완전히 지금 붕괴시키고 있고 4대강 같은 거 4대강 잘해가지고 농수를 잘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농수 공급이 안 된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게 만들지 않나. 이건 완전히 그냥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그런 저희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이제 금년에 당면할 주제에 관해서 비교적 이 저자가 잘 아까 금년에 오미크론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경기 회복이 다시 안 될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많이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순 교수님,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박 교수님. 마이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내용을 보니까 그 탄소 중립 문제 말입니다. 순환 경제는 뭐 상당히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리고 그쪽으로 어떤 어떤 기술도 개발하고 하는데 탄소 중립은 지금 상당히 많은 쪽에서도 뭐 제가 주장하는 제 이 책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오는 이 자료들 보면은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뭔가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난센스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 10월 달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베른 롬버그가 낸 기사를 보면은 말입니다. 그 1인당 잠깐요. 박 교수님 얼굴이 다 안 보여요. 조금 더 예. 박 교수님 그 멋있는 이걸 얼굴 다 보려면 조금 이제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그 1인당 뭐 $11,000 1년에 말입니다. $11,000를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2050년까지 하면은 그 2100년도에 지구의 온도를 뭐 0.16도인가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완전 지금 그 난센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그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지금까지 이 인간이 인구가 늘어나서 뭐 산도 파괴하고 산림도 파괴하고 초지도 파괴하고 대기도 오염시키고 뭐 각종 강 바다 오염시키고 했지만은 유일하게 잘한 게 뭔가 하면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고 자연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했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이 과학적 기반으로 가지고 그 난센스를 가져오는데 그걸 문제를 아마 지금 우리 보수 정부 쪽에서도 한번 좀 제대로 토론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책을 한 2권 다뤘죠. 예. 그때 우리가 다룬 게 이거 불편한 사실, 이거 박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런 거.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할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것도 박석순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요걸 할 거.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콘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 보면은 환경론자들,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 뭐 예. 탄소 중립해야 한다 그런 논자가 있는가 하면 기후론자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 기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탄소가 적어지면은 식물들의 광합성이 안 되어서 기근이 온다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번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한 90명인가 뭐 몇 명 되는데 예. 전문가들은 별로 없고 전부 환경운동하는 애들만 포함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예. 산업계나 또 기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예. 속에서 금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후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가 설사 문제가 있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업 경쟁력이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업 경쟁력이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요 가지고 좀 더 한번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김명 교수님, 예, 네, 우리 박석순 교수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ESG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박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해요. 아까 우리 오정근 박사님도 ESG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업체 생활을 오래 했고 하지만은 이것은 기업에다가 이제 너무 일방적인 그런 어떤 뭐 경영권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그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과제들인데, 너무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하면 사회적 책임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기업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은 그걸 너무 강요할 그럴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경영학에서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 경영은 좋아요. 경영이 적정 이윤을 창출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가야 된다는 나름대로 기업체가 생명체 같이 뭐 그 얘기는 되지만은 너무 환경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정부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걸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잘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금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 쓴 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 문제와 ESG 문제를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분석을 한 그런 아니면 아쉬움이 잘 모르시거나 네, 잘 모르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박석순 교수 얘기를 전혀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하고 끝내죠. 끝내고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뭐. 이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뭐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라는 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데 변이가 되는데 그 대신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정리를 하려면 위드 코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또 뭐 변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공포 조장하고 뭐 백신 맞으라고 막 그러는데, 백신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를 볼 때 걸려서 죽은 숫자보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지금 통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이 방역을 갖고 얘들이 끌어가는데, 이제 아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긴 하는데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데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좀 치명적이지
그 외에 그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감기 정도, 그냥 뭐 열나고 좀 이렇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서 호들갑 떨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걸렸다 하면은 자기가 자가 치료해도 이거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백신 장사,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장사하는 것 같아. 이 막 만드는 백신을 그렇게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심해요. 치명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혈소판이 이제 생성이 자꾸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혈소판 수치, 그 백혈구 수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맞는 거, 3차만 맞으면 되나요? 그다음에 또 4차, 5차, 6차 계속 맞으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백신 패스에 대한 그거 어게인스트 하고 있고, 의사들은 또 자꾸 이제 우리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백신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아무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네. 상당히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뭐 자꾸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 하는 거에는 너무 조금 경제적으로 우선 경제적으로 네, 완전히 지금 문제가 커요. 이거 10년째 그대로 나가야 붕괴되고 되는데. 있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백신 맞는 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뭐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위험하다, 또 백신을 안 맞는 게 또 뭐 어쩌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죠. 네. 네, 또 한 분만 더 듣고 오늘 주제를 마감을 하면 할까 합니다. 한 분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할 건데요. 앞으로의 10년 거대한 고의 거대 물결이 온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뭐 지금 이게 최근에 미국의 CES 2022가 열렸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10년 가장 혁명적인 부가 온다. 이게 항상 그 변했기에 앞서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했기를 제가 그런 차원에서 변했기를 좀 앞서가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 뭐 지금 난리죠. 그다음에 확장현실, 아까 했지만 가상현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블록체인 문제.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문제. 그다음에 자율주행 문제, 3D 프린팅, 양자 컴퓨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대한 기술 혁신에 물결에 올라타는 자가 승자가 될 거다 하는 게 책인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근데 양자 컴퓨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장색탁 박사님, 서울공대 나오신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한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공학이랑도 엄청 넓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야다 얘기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중지하고 끝낼 생각입니다.